상대가 패를 꺼내기도 전에 게임을 끝낼 수 있을까요? 1983년 미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실제로 만들지도 않은 무기 하나로 소련을 파산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군인 한 명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TV에 나와서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세계 최강 군사대국이 스스로 금꼬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영리하고 가장 저렴했던 전쟁. 지금부터 그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1983년 3월 23일) 로널드 레이건이 TV에 등장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우주 공간에 거대한 레이저 방어망을 깔아서 소련의 핵미사일을 하늘에서 전구 격추하겠다고. 이른바 스타워즈 전략 방위구상 SDI였습니다. 자유세계의 국민들이 핵무기의 위협이 아닌 그것으로부터의 보호 위에 안보를 세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핵무기를 무력화하고 쓸모없게 만들 수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뉴스를 본 소련 지도부는 집단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새 무기체계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금고가 이미 텅텅 빈 소련을 향해 미국이 날린 아주 잔인하고 영리한 경제적 블러핑이었거든요. 소련 군산복합위원회에서 1974년부터 1991년까지 일했던 비탈리 카타예프의 기밀 기록을 보면 1983년 3분기에 20여 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어느 회의에서도 SDI는 정식 의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크렘린의 노인들은 SDI보다 서유럽에 배치되는 퍼싱2 미사일을 훨씬 더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85년 레이건의 두 번째 취임 연설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KGB는 우주의 군사화에 관한 미국의 지침이라는 10페이지짜리 특급 지침을 발령하고 이걸 최우선 정보 수집 과제로 지정해버렸습니다. 나중에 고르바초프는 이렇게 썼습니다. 레이건의 전략 방위구상은 나에게 기괴하게 느껴졌다. 이게 공상과학인가? 소련을 유화적으로 만들려는 속임수인가? 아니면 선제 타격을 쏘고도 반격을 막겠다는 무모한 계획인가? 정보가 철저히 차단된 크렘린의 노인들한테 레이건의 발표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러자 남은 재산까지 싹 털어서 대포를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미국은 종이 한 장과 화려한 영상만으로 소련의 마지막 쌈짓돈을 군비 경쟁이라는 블랙홀로 완벽하게 끌어들인 겁니다. 소련은 이 가짜 패에 올인했습니다. 1985년 7월 소련 정부는 SDI 대응 프로그램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5월 소련 최초의 우주 기반 레이저 위성 폴리우스가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됩니다. 그런데 로켓은 목표 궤도 진입에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분해돼 버렸습니다. 상대의 허상을 쫓으려고 만든 실물이 발사된 지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난 겁니다. 소련의 낡은 공장과 아날로그 기술로는 미국의 디지털 혁명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 무모한 도박은 소련 경제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았고 미국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오직 기술의 환상 하나만 팔아서 제국의 금고를 텅텅 비게 만든 겁니다. 돈도 기술도 미래도 다 우주로 날려버린 소련에게 남은 건 뭐였을까요? 서방 세계가 0과 1이라는 마법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안방까지 보급하던 그 시절 소련은 그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공산당 지도부의 눈에 컴퓨터는 국민 삶을 편리하게 해줄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자유롭게 흐르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독이었고 통제할 수 없는 인쇄기였습니다. 소련에서는 모든 타자기에 일련 번호가 붙었고 복사기 한 대 쓰려면 당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누구나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컴퓨터는 체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그 자체였던 거죠. 결과는 차참했습니다. 소련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젤레노그라드라는 폐쇄 도시를 지정하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소련의 반도체 기술은 서방에 비해 최소 7년 이상 뒤처진 상태였고 격차가 좁혀질 기미도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없으니 경제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해진 현대 경제의 물류와 유통을 사람 손이랑 주판으로 계산하다니 상점엔 물건이 넘쳐나도 정작 필요한 곳엔 하나도 안 가는 황당한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군사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미사일이 컴퓨터 칩을 달고 정밀 타격할 때 소련 미사일은 여전히 낡은 진공관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계에 부딪힌 소련은 비참한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 못 만들면 남의 걸 돌쳐오기로 한 거죠. 그런데 짝퉁은 결코 진품의 능력을 낼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못 만들면 훔쳐서라도 채워야 했습니다.
소련 KGB 정보구감 T국에는 라인 X라고 불리는 특별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민명은 서방의 첨단 기술, 반도체, 설계도를 밀수하오는 것이었습니다. CIA 분석관 거스 와이스가 나중에 공개한 기밀 해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1970년부터 레이더, 컴퓨터, 공작기계, 반도체 분야에서 수천 건의 문서와 실물 샘플을 빼돌렸습니다. 소련 군사 연구 개발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서방 기술을 베끼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상을 폭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KGB 대령 블라디미르 베트로프였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1980년부터 프랑스 정보기관 DST에 비밀 문서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코드명 파레웰로 불린 그는 2년 사이에 무려 1000건의 기밀 문서를 프랑스에 건넸습니다. 거기엔 서방 각국에 잠입한 라인 X 요인 250명의 명단과 소련이 앞으로 훔치려는 기술의 쇼핑 리스트까지 들어있었습니다. 1981년 11월 7일 캐나다 오타와 G7 정상회담이 열리던 날의 저녁,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이 레이건을 단독으로 만나 이 파레웰 파일 전체를 건넸습니다. 레이건은 즉시 CIA 국장 윌리엄 케이시를 불러 활용 방안을 짜게 했습니다. NSC 보좌관 거스 와이스가 기가 막힌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소련의 쇼핑을 도와주는 건 어때? 이제 걔네가 뭘 원하는지 아니까 원하는 걸 줘버리자. 단 하나의 조건만 붙이면 돼. CIA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특별한 재료를 추가하는 것. 그 특별한 재료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작동하도록 디자인된 로직 폭탄, 즉 사보타지 코드였습니다. 위조 컴퓨터 칩이 소련 군사 장비에 박혔고 결함이 있는 터빈이 파이프라인에 설치됐습니다. 결과는 1982년 시베리아 가스 파이프라인 대폭발이었습니다. 소련이 훔쳐온 파이프라인 제어 소프트웨어에 CIA가 미리 심어모은 코드가 작동한 겁니다. 이 폭발은 인공위성에서도 포착될 정도로 인공폭탄 제외하곤 우주에서 관측된 가장 큰 미핵 폭발로 기록됩니다. 파레웰 카일로 라인 X의 전모가 드러나자 서방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1983년 3월 프랑스가 KGB 요인 47명을 추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소련 기술 스파이 150명을 쫓아냈습니다. 베트로프 본인은 1982년 공원에서 동료 KGB 요인을 칼로 찌르는 사건을 일으켜 체포됐고 이중 첩보 활동이 발각되어 1985년 1월 처형됐습니다. 이로써 수십 년간 서방 기술을 빨아들이던 소련의 정보 수집 능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둑질로 연명하는 경제는 앞서 나가는 경제를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제국은 기술 종속국의 굴레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었고 미국은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소련의 가장 약한 고리, 달러와 첨단 부품을 동시에 겨누었습니다. 코콤,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는 원래 냉전 초기인 1949년에 만들어진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행정부는 1983년 국가안보 결정지침 75호에 서명하면서 이걸 경제전쟁 도구로 공격적으로 재활용합니다. 나토 동맹국 전체의 첨단 기술의 대소련 수출을 통제하도록 압박한 거죠. 코콤의 포위망이 죄어오자 소련 내부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1989년 고르바초프는 코콤으로 인해 동서관계에 혈액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바로 그 코콤이 없었다면 들여올 수 있었을 기술들이 막혀버린 결과 1980년대 중반 소련의 반도체, 컴퓨터 분야는 서방에 7년 이상 뒤처진 채로 회복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서방에서 몰래 들여온 기계들이 고장나도 교체할 부품이 없었습니다. 유가 폭락으로 달러는 이미 바닥났고 그나마 남은 돈으로 기술을 사오려 해도 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공장은 멈추고 물건은 귀해지고 가계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초강대국 소련은 핵미사일을 준 채 굶어 죽어가는 허울뿐인 거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브리테니커 분석에 따르면 1984년 말 소련의 외채는 256억 달러였는데 유가 폭락과 수입 급감이 겹치면서 1991년 말에는 약 80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1990년에는 1000가지가 넘는 기본 소비재가 국영상점 선반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제 제국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서서히 말라 죽을 것인가 아니면 체제 자체를 수술대에 올릴 것인가. 고르바초프는 결국 제국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 도박을 결심합니다. 1980년대 후반 미카일 고르바초프는 절벽 끝에 서서 고백합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실제로 1985년 취임 당시 고르바초프는 나중에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처음 2년을 허비했다. 권력을 인수할 때 위기의 심각성을 몰랐다. 브리테니커 분석에 따르면 당시 국가계획위원회 고스플란에는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모델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꺼내든 카드는 개혁과 개방,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대한 부활의 신호탄이 아니었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 1단계인 가속화 프로그램이 시작된 1985년부터 1987년 사이 GNP 성장률은 연평균 4.7%에서 오히려 2.9%로 뚝 떨어졌습니다. 더 치명적인 역설이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국민 음주를 줄여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강력한 금주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주류 판매는 소련 국가 재정의 핵심 세원이었습니다. 유가 폭락해서 달러 수입이 급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류세 수입마저 증발하면서 재정 적자가 더 악화돼 버린 겁니다. 개혁을 시도할수록 경제는 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1990년에서 1991년 사이 소련의 소매 물가는 140% 뛰었고 1991년에는 GDP가 17% 폭락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지지율은 1989년 52%에서 1990년 21%로 추락했습니다. 70년 동안 쌓아올린 공산주의의 성벽은 대포가 아닌 달러와 마이크로칩이라는 보이지 않는 파도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련 붕괴 당시 러시아 연방이 물려받은 건 약 660억 달러의 외채와 수십억 달러에 불과한 외환 보유고 뿐이었습니다. 1991년 12월 25일 크렘린 궁에 펄럭이던 붉은 깃발이 내려왔습니다. 74년 이어온 인류 최대의 경제 시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최후의 폐업 선언뿐입니다. 제국의 조각들이 암시장에서 팔려나가고 붉은 깃발이 내려가던 그 마지막 순간의 기록.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